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의 이건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딥러닝의 기초로서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입니다. 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께서 기초 통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이 두 가지 모형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식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변수가 x1, x2, 그리고 xd까지의 변수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을 담당하는 베타가 이렇게 앞에 따라붙게 됩니다. 이 베타와 X 간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베타 제로라고 하는 절편이 붙어서 우리가 이제 마침내 Y 해시라고 하는 예측값을 얻게 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요 y 햇을 표현하는 요 리니어 리그레션 식을 우리가 행렬과 벡터를 통해서 재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래와 같이 좀 표현을 바꿔 보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지금 n개 있다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의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예측하는 식을 그대로 쓴 어떤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y의 경우에도 지금 n개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겠고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x도 마찬가지로 n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는 변수의 개수를 d개라고 봤기 때문에 원래는 d개여야지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더 있죠. 앞에 있는 절편 베타 제로가 있기 때문에 이 베타 제로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어떤 값인 2를 더해줘서 우리가 이 x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n 바이 d 플러스 1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베타 1부터 베타 D까지 총 D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절편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절편에 해당되는 이 바이어스 텀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이 붙어서 베타는 D 플러스 1개만큼의 값을 가지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재료를 다 모았죠. X와 Y와 베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이 표현식을 아래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Y의 경우에는 우리가 N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Y는 N으로 N개만큼의 값을 가지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나머지 요 X와 베타의 연산을 각각 행렬과 요 벡터의 곱셈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 프리딕션 식을 재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식을 바꿔 보았는데, 이렇게 바꿔 놓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인풋 X와 아웃풋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중치인 베타를 찾고자 함인데, 우리가 표현을 바꿔봄으로써 행렬과 벡터의 표현으로 바꿔줌으로써 이 베타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자, 이 식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이 참값인 y가 있다고 할 때 예측값인 x 베타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베타를 찾게 되는데 이때 이 목적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y 빼기 x 베타를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차이로서 표현을 했고, 요거를 두 번 써준 이유는 우리가 제곱을 해줘서 값을 좀 더 그 음수가 나와서 상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으로서 우리가 목적식을 재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요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요 손실함수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베타를 찾아야 할 것인데 요 베타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분을 해줘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목적식에 대해서 요 손실함수에 대해서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베타에 대해서 미분된 값에 대해서 0이 나오도록 하는 베타를 찾아주면 그 베타가 바로 요 목적식을 가장 최소화하는 베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봤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베타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겨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베타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풋 값 데이터 X와
출력값인 y만 가지고 있으면 이 x와 y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형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베타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베타를 다음과 같이 찾아주었는데, 뭐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closed form solution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closed form solu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해액값, 즉 솔루션을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은 우리가 선형 그 예측식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줘서 요거를 조금 더 변형을 준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그 프리딕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형을 줌으로써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값은 무엇이냐면 이 P라고 하는 것이고 이 P는 특정 클래스 1, 즉 클래스 1에 속할 어떤 확률 값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P라는 것을 클래스 1에 속할 확률이라는 것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 표현으로 재표현을 해보자면 요 P는 특정 파라미터 베타가 주어졌을 때 이 X가 클래스 1에 속할 확률을 요 파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 1에 속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줬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확률적 함수의 표현으로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냐면은 자, 우리가 결국에는 클래스는 두 개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클래스는 1 또는 0 이렇게 이진 분류 상황을 가정하게 되고 클래스가 1이면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파이가 어떤 확률값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클래스가 0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1에서 이 파이 값을 빼준 것이 우리가 클래스 0에 속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표현식을 바꿔보았습니다. 지금 이 바뀐 표현식을 보시면 위에서의 표현식과 이 아래에서의 표현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식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y가 1일 때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 식에다가 y는 1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앞에 텀은 요 지수에 y가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남게 될 것이고 요 뒤에는 y에 1을 넣으면 지수가 0이 되기 때문에 뒤에 텀은 사라지게 돼서 그대로 파이만 나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y가 1일 때는 그냥 파이만 나오는 것이 위에서 동일한 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y는 0일 때를 봅시다. y는 0일 때를 밑에 식에서 한번 넣어보면은 y에 0을 넣으면은 앞에 텀은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뒤에 텀은 y에 0을 넣으면 1만 남아서 1 마이너스 파이만 리턴하게 됩니다. 저 위의 식을 참고해서 보시면 y는 0일 때 1 마이너스 파이를 리턴하는 것이 아래 식과 아주 동일한 표현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다룰 때 요 확률 함수를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을 확률적 표현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클리우드로서 한번 재표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라이클리우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인데 우리 이 라이클리우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값을 쪼개고 이것을 곱셈으로써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요 확률 함수를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어떤 동일한 표현으로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라이클리우드식을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베타를 찾는 게 우리의 어떤 오브젝티브인데 요 식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베타를 찾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테크닉을 발휘할 거냐면 요 라이클리우드 식에다가 로그를 취해줘서 우리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베타를 찾아보자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로그 함수의 특징 때문인데 로그 함수는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곱셈을 덧셈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특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로그 함수가 단순히 증가하는 형태의 어떤 단조 증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어떤 그 함수에 씌워 주어도 요거를 이제 우리 취해 주어도 요것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베타는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원리 하에서 우리가 로그를 씌워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로그를 씌워준 다음에 요거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베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식에다가 로그를 씌워줘서 요거를 쭉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는데, 자, 요 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 식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베타를 찾는 것이 사실은 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뒤에 텀을 보시면 요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선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써 있는 것처럼 베타에 대해서 요 위의 식이 넌 리니어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미분해서 0을 만들어주는 그 형태로는 베타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명확한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 하에 베타를 찾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뭐 최적화의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뉴턴 메소드, 뭐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는 클로스드 폼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멀티레이어 펄세트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펄세트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펄세트론은, 좀 길게 표현하자면, 싱글 레이어 펄세트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겠고요. 이 펄세트론은,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밑에서의 어떤 그 펄세트론이 가지고 있는 절차를 따져보면은 펄세트론은 인풋 피처, 즉 인풋 값에 대해서 웨이트 벡터와 선형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리니어 리그레션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펄세트론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기서의 그 결과물인 아웃풋에 대해서 비선형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즉, 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것을 한번 예제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인풋값 x1, x2가 각각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1과 x2에 대해서 웨이트인 w1과 w2로 각각 곱을 해주고, 그때 바이어스인 절편을 더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a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수식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인풋 피처인 X와 W를 통한 선형결합, 그리고 그 바이어스 터빈 B를 더해주면 그때 우리가 이제 A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식만 딱 보면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니어 리그레션과 많이 흡사한 표현식입니다. 여기서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펄세트로는 요 A를 가지고 비선형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비선형 변환식을 우리가 이제 G라고 하는데, 이 G 펑션을 취해줘서 최종적으로 H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그 non linear transformation은, 즉 어떤 G 펑션은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스텝 펑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입력값 A가 음수면 0을 리턴하고 A 값이 양수면 2를 리턴하는 이러한 펑션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펑션을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인풋값 x1, x2가 들어오면 w에 의해서 선형결합을 해서 a가 나오게 되고, 요 a 값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비선형 변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 변환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했고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했고, 요때 요 a 값이 음수면 0, 양수면 1을 리턴하는 이러한 펑션이 되겠고, 요거를 거치게 되면 요 h가 이제 최종 우리의 어떤 예측 값인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펄셉트론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보면은 인풋 데이터인 x1과 x2가 각각 0, 0이면 y 값, 그 클래스는 0이고 입력값이 0, 1이면 출력값은 0이고 입력값이 각각 1, 0이면 출력값 0. 그 다음에 둘 다 1이면 그때는 클래스가 1인 이러한 데이터가 되겠고 요거를 우리가 엔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값이 1이어야지만 클래스가 1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퍼셉트론이 요 분류 데이터에 대해서 잘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요 퍼셉트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값을 그 정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W1은 1이고 W2는 1이고 그때 이제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1.5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입력으로 넣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1이 0이고 X2가 0이면 여기에 각각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게 각각 W1과 W2에 의해서 곱을 해서 어떤 선형 결합을 하게 되고 그때 바이어스가 더해짐으로써 네,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A를 구하게 되면 요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비선형 변환,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번 더 거치게 돼서 그것이 이제 Y로 가게 됩니다. 자, 요 구조를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0이면 0,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 0,1이면 지금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0,1. 1,0이면 세 번째 데이터는 여기 존재할 것이고 네 번째 데이터 1,1이기 때문에 여기 존재할 것인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클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세 개 데이터는 같은 클래스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같은 어떤 표식을 해놓았고 마지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1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펄셉트론 하에서 이 데이터가 좀 잘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볼까요? 네, 잘 분류가 됩니다. 지금 이러한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클래시파이어 하에서는 우리가 지금 같은 클래스와 그 같은 클래스끼리는 같이 묶여 있고 다른 클래스는 이렇게 따로 있는 분류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OR 프로블럼입니다. OR 프로블럼은 두 개의 값이 하나만 1이 있어도 클래스를 1로 만들어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1, 1,1, 1,1.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클래스가 1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0,0일 때만 클래스가 다르죠. 그래서 0으로서 우리가 재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그래프입니다. 자, 요거를 요 펄세트론 하에서 분류가 잘 되는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웨이트가 각각 1, W1이 1이고 W2 1,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0.5일 때 요거를 요 위에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클래스에 대한 분류가 잘 수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OR 프로블럼입니다. 이 XOR 프로블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서로 데이터가 다르게 존재할 때만 1로 만들고 그 값이 같으면 0으로서 만들어주는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0,0과 1,1일 때만 같은 클래스고 마찬가지로 0,1과 1,0일 때 같은 클래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 하에서 이 펄셉트론 구조 하에서 어떠한 웨이트를 정해줘야지만 이걸 잘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은 어떠한 그 웨이트 값을 우리가 정해줘도 요거를 선형 분류 하에서는 분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단 언제요? 언제 풀 수 없습니까? 요 구조 하에서는, 요 펄세트론 구조 하에서는 어떠한 파라미터 W를 우리가 정해줘도 요 데이터를 원활히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풀 수 없었던 XOR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겁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연산을 한 번 거침으로써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우리가 여기 사이에 입력과 출력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준 겁니다. 이거를 왜 추가시켜줬냐면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사이트에서 시작을 한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지금 x1과 x2가 각각 0과 0이죠. 그러면 0과 0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 지금 이미 우리가 웨이트를 정해놨습니다. x1에서 h1으로 갈 때는 웨이트가 1이고 x2에서 h1으로 갈 때는 웨이트가 1,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1.5.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다 정해놓은 상황이고 요때 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값을. 자, 넣어보면 우리가 이제 x1과 x2가 H1과 H2로 이동을 하게 되고 H1과 H2로 이동되면은 그 값이 다시 Y로 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데이터가 H1과 H2로 가게 되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요 데이터 어떻게 될까요? 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죠? 0,0이죠. 그래서 0,0 데이터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H1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0과 0이기 때문에 웨이티드 썸에 대한 의미가 없죠.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5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H1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텝 펑션을 사용할 것이고 음수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0과 0이 들어갔을 때 H2는 어떻게 될까요? 0과 0이 들어가면 웨이트와 상관없이 0이 될 것이고 남는 건 바이어스만 남는데 이것도 음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0,0 데이터는 H1과 H2 스페이스 하에서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겠습니까? 네, 똑같이 그대로 0,0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데이터만 해봅시다. 두 번째 데이터는 0,1입니다. 그러면 x1과 x2에 각각 0과 1이 들어가게 되고 요것이 h1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암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1과 여기에 1이 곱해져서 1이고 바이어스 더해지면은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텝 펑션 하에서는 음수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자, H2는 어떻습니까? H2는 0,1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마이너스 0.5가 더해지겠지만 어쨌든 H2에 대한 그 웨이티드 썸은 0.5가 돼서 스텝 펑션을 거치면 양수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데이터는 이 두 번째 데이터인 0,1은 H1과 H2 스페이스에서 표현해 보면 네, 똑같이 0,1이 0,1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세 번째 데이터와 네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요 세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 여기군요. 세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로 이동하게 되고요. 네 번째 데이터는 1,1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1과 H2로 표현을 해보니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것은 우리가 요 마이너스 1과 1에 의해서 선형 분류를 해 보았을 때 아주 클리어하게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레이어를 깊게 쌓았더니 비선형 분류가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패턴의 데이터를 우리가 원활히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전에 넘어온 레이어로부터의 정보를 다음 레이어로 얼만큼 넘겨줄까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앞에서 사용했었던 스텝 펑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스텝 펑션이 있고, 두 번째는 시그모이드 펑션,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서 렐루 펑션까지 해서 뭐 등등 더 다양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수식과 어떤 그래프로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그모이드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이고,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렐루 함수,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불리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입력값이 음수로 들어오면은 다 0으로 보내주고 0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해당되는 만큼만 양수값으로 리턴해주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큰 값이 들어오거나 작은 값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양극단에서의 기울기가 너무 작아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파라미터의 학습에 좀, 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렐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큰 값이 들어와도 기울기가 1로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렐루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서의 또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요 액티베이션 펑션의 형태를 보시면 전부 다 리니어하지 않고 어떤 넌 리니어한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인풋 값과 아웃풋 값 사이에 비선형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MLP는 인공신경망의 어떤 특별한 타입이고요. 요 MLP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개 이상의 레이어를 갖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는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그 사이에 하나 이상의 히든 레이어를 갖게 됩니다. 자, MLP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으로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 모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MLP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 이상의 어떤 히든 레이어를 갖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까지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레이어는 지금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까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산은 어떻습니까? 연산은 두 개의 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있으면 이렇게 또는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모든 노드, 인풋 레이어부터 아웃풋 레이어까지의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예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있는 상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미터에 의한 연산이 그 학습과 연산이 세 개의 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든 레이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2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멀티레이어 펄세트론이 그럼 분류 문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제로서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인풋 데이터가 이제 D 차원에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수 있겠고, 이렇게 히든 레이어는 노드가 픽에 있는 상황이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서 볼만하면 좋은 것이 클래스의 개수가 지금 아웃풋 클래스의 개수가 아웃풋 노드의 개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몇 개가 있습니까? Y1부터 YC까지 총 C개가 있죠. 요 C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아웃풋 레이어의 아웃풋 노드의 개수는 전체 클래스의 개수와 동일하게 세팅을 합니다. 즉 클래스의 개수가 C개면 요 노드의 아웃풋 노드의 개수도 C개만큼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y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리니어 썸을 해줘야 되죠. 리니어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z가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이전 직전 노드에서의 h와 그 다음에 h와 그 아웃풋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 간의 리니어 썸, 즉 선형 결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 z에 대해서 요 리니어 썸 된 z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어떤 펑션을 거치게끔 만들어 주는데 요 작업을 왜 해주냐면은 요걸 거치게 됨으로써 모든 z까지의 어떤 모든 z에 대해서의 합이 1이 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z에 대해서 모두 더해주면은 여기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요걸 해줌으로써 요 함수를 우리가 z에 대해서 적용을 해줌으로써 모든 z에 대해서 합이 1이 되게끔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결과값을 확률값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함수를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부르겠고 이 소프트맥스 펑션의 역할은 결과값을 확률값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아웃풋 레이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최종 결과값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각 클래스에 대해서 속할 확률 값으로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계산되게 되겠고 그때의 그 예측 값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은 그 가장 큰 값을 가장 큰 예측 값을 그 클래스로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했었을 때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요 NLP에서는 우리가 어떤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되는데 요 대표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요 형태를 보시면은 요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y는 뭐겠습니까? 요 y는 실제 y입니다. 실제 y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클래스에 대해서의 정보를 담고 있는 y가 되겠고 요것은 원학 인코딩 방식으로 y가 실제 y가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정답이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 0이고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만 1인 값을 가지는 벡터 y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요 y 햇은 뭐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예측값입니다. 예측값이고 우리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값,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나타내는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줄이는 것이 왜 유효한가를 봐야겠죠. 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y 같은 경우에는 실제값 y이기 때문에 0이 되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0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1일 때만 남기면 되는데 그 1인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참값 1이죠. 그래서 그 참값 1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되는 요 y 햇도 1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그 확률값을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겠죠. 자, 그럼 이게 왜 리저너블 하냐면 우리 로스 펑션은 값을 줄이는 게 좋은 거죠. 줄이는 게 좋은 것인데 요 y가 1이라면 그러면 요 로그 값은 당연히 커져야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겠죠. 즉, 요 y 값은 커져야지, 요 y 햇 값은 커져야지 로스 펑션이 작아져서 좋은 것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커질 수 있나요? y 햇 값은 확률이기 때문에 1까지 최대 커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y 값이 1일 때 y 햇 값도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로스 펑션이 되겠죠. 당연히 아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MLP에 대해서 리그레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히든 레이어가 한 개 있는 것을 가정한 것이고, 요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웃풋 노드를 한 개만 설정합니다. 리그레션에서는 그 아웃풋 노드를 한 개만 놓으면 될 것이고, 요때 우리가 어떤 소프트 맥스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확률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 값을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의 리니어 썸을 그대로 써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측값을 표현할 수 있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어떠한 로스 펑션을 사용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리그레션에서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스퀘어드 로스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값 y와 예측값 y 햇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 스퀘어드 텀을 적용을 해서 로스 펑션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